사랑하는 당신. 당신은 나를 사랑함으로써 어떤 장소로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게 될 것이다. 돌아갈 수 없는 장소를 갖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가? 그건 당신이 흐르는 피인데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이 사라진 것을 깨닫는 것이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좋아하던 소박한 가게가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아가 버렸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붉은 페인트로 벽에 칠해진 커다란 X 표시를 보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거울을 깨뜨리게 되는 것이다. 윤희영의 단편소설 굿바이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에는 얼마 전 본격 학원 명랑 미스터리 소설 보건교사 안은영을 펴낸 정세랑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건고 교사 안은영 앞에 수식된 이 소설. 네. 본격 학원 명랑 미스터리 소설 때문에 바쁘시죠? 아, 네. 이제 조금 덜 바빠졌어요. 네.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먼저 드리고 얘기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세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프로필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정세랑 소설가는 1984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2010년에 판타스틱의 드림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에 이만큼 가까이로 제7회 창비 장편소설상을 수상했고요. 장편 덧니가 보고 싶어, 지구에서 하나뿐, 이만큼 가까이, 제인, 제욱, 재훈이 있습니다. 등단을 하시고 작품 활동하시면서 지금까지 숨가쁘게 정말 작품을 쓰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조금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숨이 찬다거나 본인 스스로 쓰시면서 조금 지친다거나 이런 건 아직 없는 건가요? 그래서 조금 놀아볼까 했더니 네. 남편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돈 벌어라 해서 네. 소설로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가 은연중에 나오고 있군요. 많이 못 벌어요. 그러면 요즘은 소설 쓰는 일로 제일 분주하시겠네요? 네. 장편 연재하면서 단편 마감도 있어서 네. 요 며칠 바빴었는데요. 이제 겨우 숨 돌리고 좀 개운해진 편이에요. 마감을 거의 잘 지키신 편 아닌가요? 지금 5월 초니까. 많이 지키려고 노력해서 다행히 청탁서 날짜를 보냈어요. 훌륭하십니다. 네. 자랑하고 말았네요. 나오자마자. 그건 자랑해도 될 법한. 저는 자주 어겨가지고.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편집자 출신이어서 그 나감 어기는 작가들이 그렇게 밉더라고요. 그래서 미움받지 않으려고 일찍 보내는 편이에요. 네, 아마 편집자들이 가장 애정하는 네. 소설가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작품성 아니고 편집자분들이 마감 일찍 한 사람들 상 주면 아마 제가 받을 거예요. 또 상을 받으시는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편집자들이 상을 하나 만들어도 되겠다, 그죠? 네,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열심히 할 블랙리스트 거예요. 만들고, 네. 그죠? 저 블랙리스트에 들어갈 거예요. 작년 5월에도 문장의 소리에 2014년 5월. 네, 벌써 네. 2년이 됐더라고요. 그러게요. 문장의 소리에 출연하셨는데 그때는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그때 최민석 소설가님이 진행하실 때 나왔었는데 네네. 소설 쓸 때 혹은 막힐 때 무슨 노래 듣냐고 물어보셔서 그때 핑크 노래 듣는다 그랬더니 되게 놀라셨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은 그건 묻지 않아야겠어요. 네. 네. 보건교사 안은영을 제가 읽고 있으니까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제목만 보고 야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읽어보고 당신이 읽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독자들의 반응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으세요? 리뷰를 좀 잘 찾아보는 편이에요. 이게 그러면 찾아서 직접 네, 가끔 검색해 보는데 왜냐면 외롭게 작업하잖아요. 혼자 그렇죠. 작업하니까 이게 리액션이 필요하더라고요. 음. 그래야지 자극도 좀 되고. 그래서 리뷰를 찾아보는 편인데 상당히 갈리더라고요.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너무 오락적이라 읽고 나면 남는 게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전적으로 그게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작가 생활 시작했을 때는 약간 상처받을 때도 있었는데 리뷰 찾아보고 근데 요즘은 별로 안 받아요. 요즘은 되게 의연해졌어요. 그쵸. 원래 그 모든 점집에 가면 좋은 얘기만 듣고 네. 나쁜 얘기는 흘리는 거 내 거 아니야, 내 얘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부정하듯이 신경줄이 뭐 리뷰도 두꺼워야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뭐 모든 개별적으로 다 호불호는 취향의 문제는 너무 예민하고 수백 가지니까요. 네. 아유,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독자들은 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일 테고요. 그러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리뷰는 어떻게 듣고 있으세요? 아, 의외로 주변의 작가들이나 출판계 관계자 친구들은 되게 잘 유연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많이 읽는 사람들이니까 뭘 써도 안 놀라는 거죠. 그래서 네, 주변에서는 되게 정세랑이 또 웃긴 거 했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남편이 돈 벌어야지 소설을 채찍질 한다고 하셨는데 소설 네. 쓰기를 남편분은 재밌게 읽으세요? 아, 좋아하세요? 남편은 오류를 되게 잘 찾아줘요. 아. 이렇게 독서를 막 즐기는 편은 아닌데 되게 과학적으로 이공계 출신이라 되게 과학적으로 오류를 잘 찾아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신뢰하고 있어요, 제가. 아주 중요한 첫 독자가 되겠어요. 발표하기 전에. 네, 아주 냉정한 첫 독자입니다. 짝꿍을 잘 만나셨네요. 네. 네. 그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오랫동안 편집자로 일해 오셨잖아요. 그죠? 네. 민음사에서 일을 하셨고 저도 민음사에서 처음 그래서 우리 인사를 네, 나눴는데요. 시인님이랑 저랑 2007년 맞아요. 이럴 때 인사드린 것 그리고 같아요. 얼마 후 퇴사하셨어요. 네, 2년을 못 버티고. 그 편집자에서 소설가로 일종의 변신을 하셨는데 뭐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의 반응 혹은 본인 스스로의 어떤 고민, 갈등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잘한 선택이시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네, 소설을 쓰면 되게 마음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아주 가볍고 즐거운 글을 쓰더라도 자기 상처를 되게 풀어내는 일이라 정신이 네. 점점 건강해지고요. 그런 면에서 또 다른 분들의 상처에 좀 가닿을 때도 있어서 독자분들이 그런 얘기 해줄 때 되게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하지만 부모님은 출판계 처음 들어왔을 때도 별로 안 좋아하셨고 작가가 요즘 좀 힘든 시대잖아요. 그쵸. 점점 더 입지가 좁아지고 출판계 전체가 어려운 시기라 그런 거에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일 요즘에 승승장구하고 있는 차세대 작가 아니신가요? 그런데 부모님께 꼭 이 방송을 들으라고 해주세요. 근데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정리해서 보내줬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정말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도 소설 쓰시잖아요. 시인분들이 훨씬 시인들은 힘들겠죠. 뭐 소득 신고할 만한 게 없어요. 정말 큰일이에요. 저희 기부. 네, 뭐. 근데 너무 오랫동안 이런 생활은 지속되고 있어요. 또 사실 저희만의 문제도 아니고 오랜 선배님들이, 그렇죠. 선생님들 다 겪은 문제라서 저희가 어떻게 투덜거릴 수 있는 그게 안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돈을 벌 수 있는 두 번째 직업을 잘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편집으로 하기에는 그게 너무 체력적으로 무리였던 것 같아서. 그럼 지금은 소설만 전업으로 쓰고 있으신 거고요. 네, 정말 슬픈 게 한 외주 교정자로 한 2년 일했거든요. 네. 그런데 소설을 써서 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적게 벌어요. 아, 진짜요? 네, 외주 교정비도 생각보다 원고료보다 훨씬 낮아가지고, 네, 아무리 좋은 회사에서 많이 주는 회사조차도 그 원고료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소설을 쓰는 게 차라리 낫더라고요. 그 시간에 조금 쉬시면서 덜 쓰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좀 다 같이
외주 교정료, 번역료, 원고료가 좀 다 같이 올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얼마 전에 되게 우리 너무 너무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우리가 너무 해결해줄 수 없는 네. 걱정에 휩싸이고 있는데 네. 올랐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네. 그죠? 네, 진짜 어떤 작가분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분이 22세기까지 장당 10,000원 줄 기세라서 정말 그렇겠다. 그리고 되게 슬프다. 웃었던 기억이 그죠? 나네요. 네. 해결해 주세요. 누군가 이 네. 방송을 듣고 있는 분이라면. 문화부 장관님. 자, 너무 우리 목소리 작게 낸 거 아닌가요? 더 크게 외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투쟁. 그 출판사 직원이었다가 소설가가 되어서 다시 그 출판사에서 책을 내셨어요. 믿음사에서 이 보건교사. 나 발음이 너무 안 된다. 그죠? 제가 제목을 너무 발음을 생각 안 하고 안은영이 출판되었는데 기분이 조금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첫 회사에서 다시 이제 음. 책을 내게 된 거니까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잠깐 시 한 두 편 편집했던 서효인 시인이 또 편집자로 해줘서 되게 독특한 인연인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재밌었어요. 주고받았네요, 책을. 네. 네. 저도 재밌게 읽었는데 이 보건교사 안은영은 정말 학교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여서 소녀적 감수성도 있으면서 또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들도 있고 그래서 말 그대로 읽기에 정말 너무나도 이 술술술술 잘 넘어가는 곳곳에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학교를 배경으로 하니까 당연히 학생과 교사가 나올 테고요. 그렇죠. 예. 네. 그 역사교육학과를 나오셨으면 네. 선생님이 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대부분. 친구분들이 대부분 교사 아닌가요? 네, 대부분 교사고요. 그렇죠. 저랑 몇 명만 이제 다른 길을 갔는데 네. 혹시나 교사가 되지 않은 것을 후회한 적도 있어요? 저는 역사교육 교사 자격증도 있고 국어교사 자격증도 둘 다 2급이지만 있거든요. 되게 힘들게 그걸 땄는데 그 길을 가지 않았죠. 근데 교생을 나갔는데 그 학생들은 너무너무 예쁜데 제가 교직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옷차림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보수적이고. 그렇죠. 제 친구도 뭐 진을 입으면 안 된다고 막 네. 처음에 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고요. 분위기 자체가 그 기대되는 어떤 엄숙함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거기에 되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닌 학교는 선생님들이 진을 입고 다니셨던 것 같은데 좀 연세가 있으셔서 네, 그랬나? 조금 이제 올라가시면 하실 수 있겠죠. 부임을 처음 한 선생님들은 엄숙함과 정숙함을 요구하는 사회군요. 네, 그렇기도 학교는. 하고 일주일에 8시간 뭐 같은 수업을 했더니 목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성대가 되게 타고난 게 약한 체질이더라고요. 그래서 교직 생활을 했더라면 지금쯤 성대결절 수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나이 때 학생들을 되게 좋아해서 앞으로도 그 나이 때 학생들이 나오는 글을 좀 쓸 것 같아요. 지금 중고생들이 읽기에도 네. 정말 명랑 미스터리 소설, 네. 학원 명랑 미스터리 소설, 학생들이 읽기에도 아주 충분히 공감 가는 지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비슷한 분위기의 소설들이 더 나올 예정인가 보죠. 제 안에 조금 남아있는 선생님이 아마 좀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친구분들이 그러면 이 소설에 뒤에 보니까 뭐 이렇게 도움 줬다 이런 얘기도 살짝 있긴 한데 교사 생활에 대한 팁을 많이 주셨나요? 네, 한번 감수 쭉 읽어준 친구도 감수. 있고요. 네, 네. 혹시나 제가 안 해본 걸 틀리게 쓸까 봐 그렇죠. 이게 사립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냐 판타지적 요소를 제거하고 네. 사립학교의 분위기가 맞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출간 전에 읽어준 그 교사도 제 친구고요. 제보도 되게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실화가 들어간 것도 좀 있고요. 정말 친구 교사들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못 썼을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사건들 중에 실화도 있군요. 네, 오리 교사 진짜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 진짜 농장에서 탈출한 오리인 네, 거예요? 2번이나 탈출한 산을 넘어 탈출한 오리 얘기예요. 정말 소설 같은 현실이 네. 실화다 소설 같은. 가장 판타지 같은 얘기가 사실 말이야. 실화죠. 그 아이러니하고 놀라운 일인데 작가님은 고등학교 때 어떤 학생이었어요? 이 소설 속 인물들하고 겹치거나 뭐 닮은 사람이 조금 있을까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모두에게 인기가 좋지는 않았는데 일부에겐 인기가 있어요. 네, 아웃사이더들에게 인기가 좋은 타입이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왜 아웃사이더들이 좋아할까? 네. 아웃사이더들끼리 모여서 다시 인사이드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좀 취향이 좀 다르고 그런 친구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줘서 되게 재밌게 보낸 것 같아요. 소설에서는 정말 잠깐 나오는 그 선화랑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엎드려서 자다 가위 눌리는 앤데 저도 학교에서 맨날 가위 눌렸었어요. 줄곧 잤다는. 아, 네. 자고 책 읽고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그랬죠. 아, 네. 그랬군요. 학교에서 가위 눌렸다니 거기서부터 이 소설이 판타지하고 아주 닮은 부분들이 있겠어요. 아, 네. 학교에서 가위 눌리면 진짜 무서워요. 아무도 제 주변에서 얘기 안 했는데 막 뭐가 들리고. 체력이 약했던 거죠. 기승절 체력으로 계속. 아, 네. 아, 그래요. 체력이 갑자기 훅 달리는 순간이. 네. 그죠. 타고난 게. 이 보건교사 안은영은 오래전에 발표한 단편을 토대로 다시 장편으로 발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 계기가 있다면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그 사랑의 젤리피시란 첫 편이 따로 단편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걸 발표했을 때가 2010년, 11년 이랬는데 그때부터 SNS를 했어요. 그래서 독자분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었는데 이 단편에 대해서만 유독 장편으로 써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아, 그럼 써볼까 하고 금방 쓸 줄 요구가 알았는데 있었군요. 네, 주문 제작형 주문 제작형 소설가입니다. 그럼 정세랑 작가한테 요구를 하면 되겠군요. 네. 네. 그래서 그럼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쓰면 되겠다 싶었는데 되게 오래 걸렸죠. 이걸 쓰는 게 오래 걸린 게 아니라 다른 걸 먼저 쓰느라 좀 오래 걸렸는데 그래서 옴니버스 형식으로 쓰게 된 것 같아요. 읽기에는 사실 옴니버스 형식이긴 한데 되게 완결성이 좋은 감사합니다. 네, 소설이었어요. 읽기에. 옴니버스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겠죠, 물론. 네. 그 아주 정통 소설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취향의 차이니까요. 네, 이야기가 짧으니까 그렇죠. 싱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좋아해요. 옴니버스로 쓰는 거. 네. 그 10개의 이 옴니버스라고 그럼 지금 얘기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제목부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작가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제가 되게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는데요. 이 어느 편이 제일 좋느냐는 저도 있지만 독자분들이 되게 갈린 거예요. 이제 장르 문학을 오래 읽으신 분들은 오리 선생 하나룸으로 확 몰렸고요. 문단 문학을 더 오래 읽으신 분들은 가로등아리 김광선으로 되게 칼같이 나뉘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자기 평소의 취향을 판가름할 수 있겠다 이걸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누구 편도 들지 않기 위해 전학생 옴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옴도 재밌었어요. 네, 전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군요. 그 김광선 이야기 부분은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가볍고 재밌는 터치로 소설을 구성해 나가시는데 무거운 얘기들, 뭐 현실 세계에서 가려지고 은폐된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을 되게 그 위트 있게 처리하시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가볍게 처리하지만 뭐 가벼운 얘기는 사실 아닌 거죠. 일부러 그런 어떤 스킬을 선택하시는 건지 그런 포즈로 아니면 그 뭐 더 진지하고 더 깊게 그 부분을 건드릴 수도 있잖아요. 일종의 사회적 메시지를 담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소설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게 소설을 점점 더 가볍게 만드는 걸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 성격 자체가 좀 가벼워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날아가지 마요. 평소에 늘 하이해서 근데 그런 권위주의, 엄숙주의를 되게 싫어해요. 잘 안 맞고 그래서 소설은 좀 더 가벼워지고 좀 더 즐거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어떤 제 바깥 세계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서 중요한 얘기들을 좀 가볍게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라고 되게 중요하게만 말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듣기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서 가벼운 소설 속에 녹여내려고 조금 일부러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런 성격이신가요? 정세랑 작가는 슬픈 일이 있을 때 웃으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객관화를 하는 편인지 아니면 그 사건에 직접 오랫동안 몰입되는 스타일은 아니신가 봐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좀 잘 처리하려고 하수처리장처럼 잘 처리해
정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게 특히 뭐든 간에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되게 위태로워지기가 쉬운데 위태로워지지 않으려고 되게 평소에 관리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잘 울고 잘 웃고 스트레스를 빨리빨리 처리하는 그렇게 해서 오래 쓰고 싶어요. 멘탈이 굉장히 진짜 건강할 것 같아요. 그런 근데- 방법으로 이 현실을 견디고 있다면. 근데 진짜 창작하는 배우고 싶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위태위태한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건강한 축이긴 한데도 위태위태한 것 같아요. 전 최고로 요즘에 위태한 것 같아요. 근데 풀 방법을 못 찾고 있거든요, 요즘에. 울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에. 잘 웃고 잘 울고 잘 자고 그게 되게 중요한데 진짜 부러운 것 같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쵸. 커서 우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네. 일단 우리 정세랑 작가의 목소리로 작가가 골라온 책의 한 부분을 읽고 나머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아끼는 전학생 옴에서 일부 읽을게요. 네. 운동장 조회 시간이었다. 나가지 않아도 아무도 못 알아챌 거라 생각하고 몇 번 안 나갔다가 주위 쪽지가 날아와서 요즘은 얼른 나가는 은영이었다. 방송으로 하면 딴짓이라도 할 텐데 운동장 조회가 있는 날은 꼭 화창했다.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은 어째서 시대가 바뀌어도 이렇게 늘 재미가 없을까? 교장 선생님 대상으로 누군가 재미있게 말하기 연수 프로그램을 좀 짜든가 그도 아니면 짧게 말하기라도 하도록 방침이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은영은 투덜거렸다. 어쩌면 웬만해선 재미있는 사람들이 교장이 못 되는 건지도 모른다. 드물긴 해도 어딘가에는 분명 재미있는 교장 선생님이 있는 학교가 있을 텐데 다음번에 취직할 때는 알아보고 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얼핏 했더니 인표가 우리 집안 아저씨예요. 까지 마세요. 해서 딱 했더랐다. 좋지도 않은 학교 뭐라고 족벌 경영이냐. 빈정거리고 싶었지만 꼭 참고 디저트를 먹었다. 학생들이 줄 서 있는 사이로 어슬렁 다니며 신입생들은 좀 긴장하지만 2학년부터는 은영이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란 걸 알고 있으므로 계속 떠든다. 은영도 애들을 조용히 시키러 다니는 건 아니었다. 눈에 띄는 이상 징후가 없나 둘러보는 느슨한 스캔이었다. 마침 백혜민이 있는 반 뒤를 지날 때였는데 혜민이 작업 중인 것 같았다. 은영은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혜민은 고개도 삐딱하고 어깨도 기운 남학생 뒤에 바짝 서서 막 옴을 한 마리 잡아냈다. 야, 너 왜 남학생 줄에 서 있어? 자를 들고 오락가락하던 법과 정치 선생이 혜민을 포착했다. 아이고, 쟤는 건드리지 말지. 은영은 끼어들지도 못하고 어물쩍 멀리 섰다. 늘 꼴통이라고 생각했던 선생이었다. 왜 제일 꼴통이 법과 정치를 가르치는 건가? 그런 과목일수록 좋은 사람이 가르쳐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종류의 인간 말이다. 입에 든 게 뭐야? 아무것도 아닌데요. 입이 불룩하잖아. 이게 조회 시간에 뭘 먹어? 뱉어. 백혜민은 기분이 매우 상한 얼굴이었다. 미처 삼키지 못한 옴이 사탕처럼 불룩했다. 약간 움직이기까지 했다. 그대로 깨물었다간 소리가 날 텐데 은영은 긴장했다. 백혜민이 입을 벌리고는 혀로 살짝 옴을 밀어냈다. 그 순간 은영은 분명 보았다. 팅 하고 작은 일렁임이 법과 정치 선생에게 점프해가는 것을. 그리고 벌점을 받는 중에도 옴잡이 소녀는 붉은 입술로 엷게 웃었다. 아마 아주 위험해지기 전까지는 꼴통 선생에게서 옴을 떼어주지 않을 것이다. 조금만 괴롭히고 떼어주라고 종용해야겠다. 저 녀석 위험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전학생 옴의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 읽은 부분을 골라오신 이유를 물어보겠습니다. 백혜민이 되게 특이한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의 매력이 나타나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골랐어요. 좀 짓궂기도 하고 자기가 가진 게 얼마 없지만 그걸 잘 활용하기도 하고 그런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골라보았습니다. 네. 독자들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흥미롭게 그 부분을 더 재밌게 이해하실 것 같고요. 작가의 말이 되게 재밌어요. 그죠? 캐릭터들의 이름들을 주변 지인들에게서 빌려왔다. 물론 당연히 허락을 받고 뭐 이렇게 쓰여져 있던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옛날 직장 동료에게서 안은영 이라는 이름을 빌려왔다. 연락 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연락이 왔나요? 안 왔습니다. 소설을 안 읽은 것일 거예요. 그죠? 그렇죠. 딱 한 번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는 대학생 인턴분이셨는데 아직 못 보신 것 같아요. 언젠간 연락이 오면 제가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어서. 이 안은영이 그 안은영이라고 생각 못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못할 수도 있겠어요. 직접 저를 기억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해내셨으면 좋겠는데. 아쉽다. 그죠? 그분이 만약에 연락을 해오신다. 어떤 선물을 하시겠어요?
그때 제가 잘 고민해서 뭔가 되게 특별한 걸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소설의 이름을 빌려준다는 건 되게 고마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정말 꼭 보답해드리고 싶은데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김진열을 써볼 생각은 없으세요? 전 빌려드릴 정말요?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되어 전 있거든요. 너무 선생님 이름 좋아해서 전 정말 쓰고 싶어요. 아 진짜요? 네. 진여. 네. 저 도덕책에만 맨날 나왔거든요. 아, 정말요? 마음을 지녀야 한다. 아, 저는 국제 정세랑 이렇게 많이 나와요. 우리 그러면 국제 정세랑 한국 정세랑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걸로 하나 재밌는 소설을 쓰면 좋겠다. 네. 이름에 대한. 네. 저 빌려드릴게요. 네. 근데 안 쓰시는 거 아니야? 아니, 쓸 거예요. 아 진짜요? 재밌겠다. 자, 아는 형이란 분 연락 정사랑 작가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피프티피플이라는 연재 소설을 쓰고 있으세요. 꽤 힘든 작업일 것 같아요. 좀 소개 좀 간단히 해주세요. 제가 갑자기 어느 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주인공의 기분으로 살지 못하고 주인공 친구의 기분으로 맨날 살고 있는데 소설에서는 되게 주인공들을 압축적으로 편집해서 되게 매력 있는 인물로 막 열심히 만들어서 쓰는 게 이게 너무 거짓말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주인공이 한 50명 되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50 people. 네. 제목 정하느라 혼났죠. 이 50명이 나오는 50명이 각자 작은 이야기의 주인공이고 이 작은 이야기들이 퍼즐처럼 느슨하게 연결되는 그런 커뮤니티를 재현하는 그런 소설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쓰기 시작했는데 1월 4일부터 쓰기 시작한 걸 아직도 쓰고 있으니까요. 오래됐죠. 그래서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에 끝날 것 같아요. 그래요. 분량도 상당한가요? 현재까지 1200매 조금 넘었어요. 1월부터 지금 5월 시작하고 있으니까 5개월여 동안 쓴 글이 책으로는 그러면 출간 예정이 언제로 예정되어 있는지요? 정확하진 않은데 가을로 돼 있어요. 네. 조만간 또 그럼 1년에 한두 권씩 집을 내시는 편이 되겠어요. 네. 남편의 채찍질로. 네. 남편분을 요 옆자리로 소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꿈이 제 매니저인데 안 되겠죠? 될걸요? 되면 좋겠다. 네. 가을에 또 다른 책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요. 50 people. 정세랑 작가의 소설 많이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학생분들은 내려가기 전에 얼른 읽어주세요. 네. 창비 블로그를 통해서 연재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50 people이 출간되면 문장의 소리에 나와 주실 거죠? 정말 꼭 나오고 싶어요. 네, 문장의 소리 너무 좋아해요. 그때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청취자분들께 부탁드릴게요. 문학 관련된 팟캐스트 들어주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정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런 분들 너무 좋아하고 작가와 독자가 연결되는 건 되게 특별한 인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주시면 너무 기쁠 것 같고요. 문장의 소리가 한 50년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지천에 꽃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오늘은 어제부터 지금 이 꽃들이 난리뿐만이 아니라 가루를 내뿜어가지고 숨을 잘 못 쉬고 막 이러는 지경이에요. 집 창문을 열어놨더니 온 집이 꽃가루로 뒤덮였습니다. 이번 봄에 나비를 좀 만나셨나요?
저는 나비 좀 만났어요. 길 가는데 저희 동네는 좀 자연적인 동네여서 나비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나비들 날아다니면 이렇게 곁에 같이 걸어가게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마치 내가 꽃이 된 양 기분이 막 좋아지고 나비만 따라가면 더 좋은 곳에 도착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들어요. 나비 꼭 한번 만나셔야 할 텐데. 봄 가기 전에. 벌써 5월이잖아요. 5월. 5월 하면, 이 발음에서 몽글몽글 너무나 따사롭고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한 해를 3등분을 했을 때 벌써 이제 한 해 초반 지나가고 중반 돌입했다는 소리입니다. 중반 돌입해서 이렇게 마냥 행복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계획대로 굴러가진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살고 있질 않아서 막 좌절하는 지금 5월 맞이했네요. 그래서 어제는 집에 있는 연필을 죄다 모아놓고 찬찬히 그걸 좀 깎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제의 단어, 오늘 나누어 볼 이야기는 연필 깎기입니다. 연필 깎기. 연필 깎기, 그 연필 깎는 기계, 그거 드르륵 하는 기차 모양으로 생긴 연필 깎기 말고요. 연필을 깎는 행위예요. 연필 깎는 행위. 연필을 애용하시나요? 필통에 하나씩 넣고 다니시나요? 필통이 가방에 있기는 하실까 궁금합니다. 요즘은 다 스마트폰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모두 다 스케줄, 메모 이런 거 다 스마트폰으로 하시던데 저는 손으로 쓰는 걸 좋아해서요. 아직 그 필통 커다란 거 들고 다녀요. 필통 안에 뭐가 또 잔뜩 있습니다. 노트 종류별로 있듯이 그 필기구도 노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쓰는 편인데요. 일기 쓰거나 메모 끄적거릴 때는 주로 만년필을 쓰고 또 스케줄 적고 표시 기억해야 될 것 할 때는 볼펜, 색연필도 이용하고 책 읽고 밑줄 치거나 원고 오늘 이 팟캐스트를 위한 원고 사실 원고랄 건 없지만 메모 같은 거 할 적에 연필을 사용합니다. 연필 하나가 몽당 연필이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 요새는 걸려요. 어릴 적 생각해보면 몽당 연필 우리 썼었는데 연필 하나 사서 계속 그 연필 깎아서 쓰고 또 받아쓰게 하고 수학 산수 문제 풀고 깎고 또 쓰고 깎고 또 쓰면 어느새 손가락만해진 연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또 알뜰한 근검절약 배우는 시기였기 때문에 모나미 볼펜 하얀색 그 볼펜 뒤에다가 몽당 연필을 꽂아서 쓸 수 있는 끝까지 연필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옛날 얘기인가? 근데 진짜 우리 때는 그랬었어요. 이제는 몽당 연필을 가지기가 어려운 시절이에요. 연필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하지만 저는 연필 욕심 많아가지고 계속 연필을 사드립니다. 그래서 집에 연필 많은데요. 그걸 이제 어제 다 어디 책상 위에 있는 것, 거실에 있는 것, 부엌에 있는 것 그냥 다 모아가지고 그걸 깎은 거예요. 연필을 깎는 행동은요. 저한테는 무언가 이거 지금 심각한 상황에 돌입했다. 정신을 지금 다시 가다듬어야 할 순간이다. 뭔가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 할 때 연필을 깎습니다. 그래서 연필 깎는 건 이제 어떤 인생의 재정비를 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제 연필을 깎았는데요. 이 시점에서 어떤 멜로디 하나를 같이 틀어둡니다. 사실 이런 심정일 때는 음악도 귀에 들어오진 않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를 하고 빨리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악의 감상에 무드에 빠져 있을 마음은 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음악이라도 좀 듣자 할 때 제가 듣는 음악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존 메이어의 노래입니다. 존 메이어는 정말로 아주 사랑받는, 우리나라에서도 사랑받는 그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진짜 아마 모든 음악인들이 부러워할걸요. 그의 재능을. 너무나 멋진 기타리스트이기도 하고 그렇죠.
2006년에 발표한 3집 컨티니움이라는 앨범이 있는데 이 앨범은 제가 뭐 닳고 다를 때까지 들어가지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 사실 이 음악을 들어요. 행복할 때 듣고요. 슬플 때도 듣고 불면의 밤일 때도 듣고 또 뭐 운동할 때도 듣고 뭐 하여튼 모든 상황에 어울리는 앨범이에요. 그중에 Stop This Train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저는 가사 뭔지도 모르고 너무 사랑했었죠. 멜로디만으로도 그의 기타, 목소리만으로도 정말 충분한 곡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마음 심란할 때 왜 들어야 하냐. 이 노래 그냥 생각 없이 들으면요. 약간 따뜻하고 밝고 경쾌하고 무언가 마음을 위로해주는 느낌? 따뜻해서 하는 느낌 들지만 이게 그냥 따뜻하고 밝고 아름다움을 지나서서 어느 한 포인트에 가서 슬픔을 쿡 건드리는 멜로디가 펼쳐지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좀 들려드려야 되겠다. 한번 들어볼까요? He said turn 68, you renegotiate. Don't stop this train. Don't fall the minute yet. 정말 슬픈 소식이 뭐냐면요. 예전에는 한 3, 40초는 들을 수 있다고 하고 30초는 그래도 꽤 곡이 한 3분, 4분일 때 30초는 참 긴 시간인데 이제는 그것마저 들을 수가 없게 돼서요. 금방 그냥 틀자마자 꺼야 하는 그런 슬픈 상황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 슬픔의 어떤 한 부분을 건드리는 게 이 10초 안에 느끼시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 메이어의 Stop This Train을 지금 플레이를 해 놓으시기를. 가사를 살펴보면요. 그래서 저는 가사를 듣지 않고 이 노래를 가사 없이 멜로디만으로도 충분히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가사를 보니까요. 가사가 그렇게 밝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슬픔이 있더라고요. 슬픔이 있네요. 이게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이에요. 기차를 멈춰줘요. 저는 이 기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고 싶어요. 이 기차의 속도를 내가 따라갈 수 없어요. 나는 나이를 먹는 게 너무 두려워요. 단지 어리다는 것에 익숙할 뿐이죠. 그래서 나는 숫자를 이리저리 돌려서 인생이 이제 막 시작했다는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사. 그리고 어떤 노인과 대화를 했어요. 나를 이해시켜 달라고. 그랬더니 그가 네가 68 정도 되면 알게 될 거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기차를 멈추지 마라. 네가 있는 곳에 무엇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도 버리는 게 좋다. 나도 다 해봤거든. 솔직히 우리는 이 기차를 멈출 수가 없다. 이런 가사요. 약간 슬퍼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기차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가야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도 존 메이어는 계속 끝까지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 기차를 좀 멈춰달라고 나는 노래합니다.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하는데요. 아마 이제 가사를 알아서요.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는 또 다른 감정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필을 깎을 때 이 노래를 계속 지정해 놓고 들어도 좋겠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제가 그 연필 깎아야 되는 시간은 저에게 무언가 정신 상태가 뿌옇하거나 무언가 길을 잃은 것 같은 때, 재정비가 필요할 때 연필을 깎는다고 했잖아요. 아마 그런 순간들을 다 인생에서 만나보실 텐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대체 다른 사람들은 그런 순간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럴 때 연필 깎는 이런 거 말고 무슨 좋은 방법이 있을까? 각자 어떤 방법으로 헤쳐나갈까? 너무 궁금해서요. 좀 물어봤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고요.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런 시기가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전 좀 오랫동안 그랬어서요. 지금도 자주 불쑥불쑥. 그래서 친구 만나는 것 빼고 다 해보는 것
같아요. 힘든 시간도 결국엔 지나가는 거고 그 시기는 의지로는 극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술도 먹고 글도 쓰고 운동도 심하게 하고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혼자서 많은 걸 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기도 합니다. 시간을 보내고 나면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지경까지 올 때가 오는데 그럼 그때 그걸 다시 시작합니다.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비추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고선요. 정말 똑같구나. 정말 별게 없구나. 다 똑같구나. 저도 뭐 이런 비슷한 방법이에요. 일단 연필 깎잖아요. 연필 깎고 그 뒤에 또 뭐 연필 깎는다고 금방 해결이 되나? 절대 안 되죠. 혼자 또 술 먹고 운동도 했다가 뭐 이렇게 음악도 들어봤다가 하죠. 이분이 뒤에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괴롭긴 한데 스스로의 비루함을 인정하고 쪽팔려 죽을 것 같아서 몇 번 울고 그러면 뭐라도 그냥 하게 됨. 이렇게 해주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방법이 이렇게 해봐도 그렇게 순식간에 힘을 불쑥불쑥 내서 씩씩하고 하루아침에 걸어나갈 수 있는 사람은 다 없군요. 이렇게 스스로 비참해질 때까지 시간을 보낸 뒤에 그 자신의 비루함이 너무 쪽팔려서 돼질 것 같다는 표현을 써주셨거든요. 이분이. 쪽팔려 돼질 것 같아서 얼마나 그 심정 진짜 이해가 갑니다. 그 심정 이해 가고요. 네, 이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가진 방법이. 또 한 친구는 이렇게 방법 얘기해 주었어요. 저는 무기력하고 우울할 때 그냥 그대로 저를 내버려두는 편이에요.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세울수록 더 작아지기만 하거든요. 실컷 시간을 낭비하며 누워있다 보면 이제 그만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아주 작은 행동을 합니다. 밀려있는 설거지를 시작해보거나 짧은 산책을 하거나 읽고 싶었던 책을 한 권 사보거나. 포인트는 거창하고 큰 생각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가위에 눌렸을 때 몸을 일으키기보다는 손가락이나 발끝을 먼저 움직이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처럼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저는 약간 이 마지막 그 비유에 좀 감동받은 것 같아요. 진짜 저희 그렇잖아요. 다, 우울할 때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 이거 가위 눌린 거에 비유했는데, 내가 진짜 가위 눌렸을 때 그때 생각해보면 진짜 그렇잖아요. 가위 눌렸을 때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짜 하나하나부터 움직여야 그제서야 스스로 몸이 스르르 풀리고 한 경험 저도 해봤는데요. 이 말 너무 좋아서 저는 앞으로 연필을 깎고 난 뒤에 또 한참 무언가를 하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시간 동안 이 말을 항상 마음에서 떠올려 보기로 했습니다. 가위 눌렸을 때 큰 거창한 일 하는 것보다 작은 것, 꿈틀대는 것, 그게 나를 깨워줄 것이다 하는 이 말이요. 고마웠습니다. 이 말. 두 번째 멜로디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난 항상 혼자 있어요 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제목 정말 슬프죠. 난 항상 혼자 있어요. 장필순 선배님의 노래인데요. 2013년에 발표된 7집 앨범 맨 마지막에 조용히 앉아있는 곡이에요. 이 곡을 들으면서는 저는 울었던 것 같아요. 가사가요. 이렇습니다. 난 항상 혼자 있어요. 슬픔의 밤은 늘 그래요. 여기저기 뒹구는 우울한 물음들, 떨리듯 춤추는 별이, 쏟아져 내리는 꿈이 너무나 아쉬워. 마음에 묻은 기억, 거짓말 같은 이 침묵이 나는 너무 밉지만, 이 모든 상처의 시간이 밉지만, 허무히 빨리 흐르겠죠. 인생이란 외로움 다 사라져버리겠죠. 이 슬픔은 모두 잊혀지겠죠. 난 항상 혼자 있어요. 모든 걸 잃은 막연함이 내 안을 다시 볼 수 없게 하네요. 가슴을 울렸던 얘기, 그들과 나눴던 웃음 너무나 아쉬워. 나는 또 혼자 되어 그늘진 마음은 슬퍼져. 나는 너무 밉지만
이 모든 상처의 시간이 밉지만 허무히 빨리 흐르겠죠. 인생이란 외로움 다 사라져버리겠죠. 이 슬픔은 모두 잊혀지겠죠. 라는 가사입니다. 아, 오늘 꽃가루를 너무 많이 맡아가지고요. 목이 자꾸 매네요. 목이 매네요. 이 노래를 아마 들어보시면 목이 매실 거예요. 잠깐 들어볼까요? 난 항상 혼자 있어요. 슬픔의 밤은 늘 그래요. 여기저기 뒹구는 우울한 물음들. 네, 또 역시나 여기서 끊어야 하는 슬픔의 밤이 그냥 맨날 오겠다. 맨날 이거 할 때마다 나는 슬퍼가지고. 이 노래는 들어보시면 피아노 한 대, 단초리 흐르고 그 위에 이 장필순 선배님의 무던하면서도 애절하면서도 허무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가 쭉 이어집니다. 이런 노래를 듣고 좀 우는 것, 그게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울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보면 이야기 보내주신 분들도 보면 뭐 하다가 울기도 하고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좀 사실 울어야 돼요. 울 일을 찾아야 돼. 그래서 한번 시원하게 울고 나면 눈물을 닦고 나면 힘이 좀 나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할래? 내가 남자한테 이 질문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남자들도 울어야 되지 않나 사실? 남자들은 근데 센 척한다고 울지 않고 어떻게 이런 순간들을 다스릴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다음에 제가 주변의 남자들한테 물어보고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진솔한 답변 들은 후에 들려드릴게요. 연필깎이라는 단어였잖아요. 연필깎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이 시를 예전에 읽었을 때 정말 한 번 옮겨졌고 2번 옮겨졌고 3번 옮겨졌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제가 연필 깎을 때 그 심정 그것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아름다운 심정이지만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시집에 있는 시예요. 진짜 제목도 연필깎이입니다. 제가 그걸 한번 읊어드릴게요. 연필깎이 도종환. 연필을 깎는다. 고요 속에서 사각사각 아침 시간이 깎여나간다. 미미한 향나무 냄새, 이 냄새로 시의 첫 줄을 쓰고자 했다. 30년을 연필로 시를 썼다. 그러나 지나온 내 생에 향나무 냄새 나는 날 많지 않았다. 아침에 한 다짐을 오후까지 지키지 못한 날이 많았다. 문을 나설 때 단정하게 가다듬은 지조의 옷도 돌아올 땐 매무새가 흐트러져 있었다. 연필을 깎는다. 끝이 닳아 뭉툭해진 신념의 심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깎는다. 지키지 못할 말들을 많이 했다. 중언부언한 슬픔, 실제보다 더 포장된 외로움, 엄살이 많았다. 연필을 깎는다. 정직하지 못하였다는 걸 안다. 내가 내 삶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내 마음을 믿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바람이 그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모순 어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내 시각, 얇게 깎여져 나간 시선의 껍질들을 바라보며 연필을 깎는다. 기도가 되지 않는 날은 연필을 깎는다. 가지런한 몇 개의 연필 앞에서 아주 고요해진 한순간을 만나고자 연필 깎는 소리만이 가득 찬 공간 안에서 제 뼈를 깎는 소리와 같이 있고자. 네, 이 시를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았더니 저는 제가 연필을 깎는 행동 할 때보다 더 큰 무언가가 마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연필을 다 깎아버렸어요. 집에 있는 연필 20몇 자를 다 깎아버려서 이제는 이 시나 한 번 더 읽고 혹은 다른 사람들의 방법 한번 훔쳐 따라해 보면서 이 시간을 이겨내야 할 것 같아요.
연필 깎는 시간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자 아마 연필을 깎는 시간과 같은 그 자기만의 방법, 아까 뭐 이야기 들은 것처럼 다 있겠죠. 결국은 흘러갈 거라는 것, 혹은 또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절망. 문득 우리 살면서 많이 만나더라도 그럴 때 집에 있는 연필 다 모아두고 천천히 깎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5월입니다. 5월에 이제 연필 좀 깎고 다시 행복한 봄 속으로 모두 같이 걸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연필 깎는 그 시간 동안도 좋은 단어, 좋은 멜로디 많이 만나시기를.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문장의 소리가 청취자분들과 만나기 위해 예술가의 집에 한 달에 한 번 찾아가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종종 깜짝 청취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뮤지션 양양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는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에 관한 사연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고요. 다음 주에 더 따뜻한 문장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